외교 수장인 알리 라리자니가 암살되자 이란은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집속탄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날리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이 바닥나기 시작했다는 관측 속에 이란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요르단 현지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밤하늘에 붉은 섬광이 빗줄기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탄두 하나에 수많은 자탄이 실려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집속탄 미사일이 날아든 겁니다. 이란 국영TV는 알리 라리자니를 암살한 데 대한 보복이라며 집속탄 미사일이 이스라엘 중심부의 방공망을 뚫었다고 자축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선 100개 이상 군사안보 시설이 표적이 되면서 피해가 속출했고 민간인 사망자 2명도 나왔습니다. היה ריח של שריפה, ראינו אש, ירדנו למטה, ראינו שהכל פה מפוצץ. 이라크의 미국 대사관에는 또다시 드론이 습격했고 사우디와 카타르, 쿠웨이트 등지에도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순교자들의 피로 손을 물들인 테러리스트에게 가혹한 복수를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가디언지는 이스라엘의 라리자니 암살은 협상 창구 역할을 할 인물을 제거해 트럼프의 전쟁 출구를 막는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중심부 타격에 나서며 전선을 더욱 넓혔습니다. 수도 베이루트 한가운데 있는 빌딩을 공습해 무너뜨린 뒤 헤즈볼라 자금 관리처를 없앴다고 주장했지만 근거를 대진 않았습니다. غزة ما عادش عندهم أهداف. أذى بدهم يأذوا. موجوعين. بدهم يأذوا.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수뇌부 제거로 이란 국민이 정권을 축출할 최적의 환경을 만들겠다며 암살 작전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 이후 이란 정부가 내부 통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면서 대규모 민중봉기는 더욱 힘들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정보부 장관을 표적 공습해 암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전황평가회의에서 밤사이 감행된 테헤란 공습으로 에스마일 하티브 이란 정보부 장관이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어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도 에스마일 하티브 정보부 장관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SNS에 하티브 장관과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 등이 암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연이어 이란 수뇌부를 제거했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까지 찾아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 지도부 참수 작전은 한계가 분명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실질적 최고 지도자인 알리 라리자니 등 2명을 제거했다며 군의 정보력과 군사적 역량을 자랑했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 역시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חיסלנו אותם כשהם חיים בתחושת נרדפות, מסתתרים ונמלטים על חייהם. אני אומר כאן שוב, נגיע לכל אחד, לא משנה איפה. 이란 지도부를 잇따라 제거한 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자축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오랜 기간 최고 지도자 부재에 대비해 지휘체계를 철저히 분산해왔고 실제로 혁명 수비대는 전국을 31개 지휘권으로 나눠 군사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지휘부가 타격을 입더라도 각 지역 부대가 독립적으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어 지도부 제거가 군사적 마비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지도부 제거는 이란의 순교자 서사를 강화해 이란 내부의 강경파를 결집시키고 보복의 명분을 강화해줍니다. 지난달 28일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포함해 지도부 40여 명을 제거했지만 이란의 보복 공격은 더욱 강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라리자니 같은 최고위급 지도자 제거는 후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온건파와 강경파 모두와 협력이 가능했던 라리자니가 사라지면서 결국 극단적 강경파가 권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힘을 더 얻는다는 것은 이란이 전쟁을 계속하며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내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내고 협상을 하고 싶어도 상대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이란의 국가 지도자들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암살은 전쟁법에 어긋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Ama biz her zaman için diplomatik yolun ve müzakerelerin bu enerji sorunu da dahil bütün sorunların aşılması için tek geçerli yol olduğunu düşünüyoruz. 이란 지도자 참수 작전이 이 전쟁을 중동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위험한 전략이라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규모의 가스전과 대규모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를 공습했다고 이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현지 시간 1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에 화재가 발생해 가동이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란 파르스 통신은 남부 아살루에 지역에 있는 천연가스 정제 단지도 공격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살루의 천연가스 정제 단지는 세계 최대 해상 가스전 중 하나인 사우스 파르스에서 뽑아낸 천연가스를 받아 가공하는 이란의 대표적인 에너지 시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중인 이란이 중국 위안화로 거래하는 원유는 통과시켜주겠다며 8개국과 협의에 나섰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바닷길을 통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의 안보 실세,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직후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이 SNS를 통해 강경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란 겁니다. ولی آیا دشمنی که از اینجا داره به ما آتش شلیک میکنه، پرواز میکنه، موشک میزنه، آیا ما باید پاسخی رو بدیم یا نه؟ این طبیعی است، حق مسلم ماست.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새 의정서 작성을 공언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아랍권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옆을 지나는 해로를 적이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건 당연하다며 전쟁이 끝나면 해협 통과 방식을 두고 새로운 규범을 설계해야 한다고 구체화했습니다. 이란과 중동 이익을 고려한 규범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은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중국 위안화로 거래하는 원유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켜주겠다며 8개국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봉쇄를 넘어 세계 원유의 20%가 오가는 핵심 요충지를 앞으로도 자신들이 정한 규칙에 따라 통제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셈입니다. 실제로 이란은 최근 일부 국가에 한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선별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위안화를 앞세워 미국의 달러 패권에까지 균열을 내려는 이란의 노림수가 어떤 결과를 부를지 각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르크 류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풀 방법을 동맹국들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류터 총장은 현지 시간 18일 노르웨이 바르두포스에서 나토 합동 군사훈련을 참관한 뒤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많은 동맹국과 접촉하고 있다면서 모두 해협이 다시 열려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어 동맹국들이 협력해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성을 둘러싸고 일제히 선을 그으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단단히 체면을 구겼습니다. 독자 노선 강화나 방위비 압박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후속 조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돌발적인 무리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에 유럽 등 핵심 동맹국들이 줄줄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Trump has threatened NATO with consequences if NATO does not support the US. There's a very clear answer. It is not an Article 5 cause because it wasn't America who had been attacked, but US attacked Iran. Therefore, Article 5 doesn't count. 일방적인 미국 우선주의가 빚은 예견된 참사입니다. 동맹 이익은 철저히 무시한 채 청구서만 내미는 미국 행태에 피로감이 극에 달한 데다 중동 무력 충돌에 억울하게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while taking the necessary action to defend ourselves and our allies. We will not be drawn into the wider war. 트럼프 대통령은 믿었던 우방국들에 외면당하며 사실상 글로벌 왕따 처지가 됐습니다.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이 가장 큰 다음 행보는 동맹국을 향한 거센 압박과 독자 노선 강화입니다. 파병 거부를 안보 무임승차로 규정하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거나 관세 폭탄 등 무역 보복 카드를 지렛대로 삼을 공산이 큽니다. 다자 공조가 깨진 만큼 눈치 보지 않고 이란을 향해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경제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이런 팽팽한 긴장 국면 속에서 예측 불허인 트럼프 대통령이 불쑥 던질 수 있는 극단적인 무리수입니다. 자신이 주도한 판이 깨진 것을 참지 못하고 국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란에 돌발적인 군사 타격을 감행할 위험이 있습니다. 정반대의 극단적 선택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리아 철군 때처럼 중동 주둔 미군의 기습적인 감축이나 철수를 선언해 글로벌 안보에 큰 구멍을 낼 수도 있습니다. We're not ready to leave yet, but we'll be leaving in the near future. We'll be leaving in pretty much the very near future. But right now they've been decimated from every standpoint. 미국 우선주의가 부른 동맹의 균열과 트럼프 대통령의 럭비공 같은 행보가 맞물리면서 전 세계 안보와 경제 지형에 짙은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전쟁을 시작한 미국이 손해를 배상해야 종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알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먼저 공격했고 이란은 보복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주변 중동 국가에 발생한 피해는 미국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스스로 오류를 인정하고 침략을 중단해야 하며 향후 이 시나리오가 반복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휴전을 구걸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전쟁 탓에 미룬 방중 일정을 5주에서 6주 뒤로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차라리 잘 됐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 속에 방중 담판을 미룬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갑자기 약속을 어긴 게 멋쩍었는지 시진핑 주석과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립서비스를 했습니다. 또 중국도 괜찮다고 했다며 새로 협의 중인 방문 시점에 윤곽을 제시했습니다. And we have a very good working relationship with China. So we're making it in about 5 or 6 weeks. 5월 1일부터 중국의 노동절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밀린 방중은 4월 마지막 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당국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말을 아낀 채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中美双方将继续就特朗普总统访华事保持沟通. 그러나 내심 반색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홍콩의 친중 매체 성도일보는 트럼프를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나쁠 것 없다고 썼습니다. 전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광인을 성대하게 맞이하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럴 때 미국을 방문하는 일본 총리가 난처한 입장이 됐다고 비꼬았습니다. 트럼프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을 거절하기도 산유국 이란과 척을 지기도 어려울 거란 주장입니다. 중국은 일단 전략적 여유를 보이고 있지만 6주 뒤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매듭짓고 개선 장군처럼 방중할 경우 미국과談判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타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청받은 나라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대면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할 수 없는 건 못한다고 확실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군함 파견 청구서를 받은 일본. 정상회담 출국 직전까지도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정부 입장이 뭐냐는 야당 질문에 다카이치 총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日本の法律に従ってできることはできるけどできないことはできないそれをしっかりとお伝えするつもりですし
그러면서 만약 자위대를 보낸다면 정전이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自衛隊の安全確保がしっかりとなされる中でしか自衛隊を軽々に送るわけにはいかないと、そういったことはしっかりと申し上げ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 발언만 봤을 때는 당장은 군함을 보내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최악의 타이밍이지만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미국을 지원할 그야말로 묘수가 필요한 상황. 요미우리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딜레마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결국 정치적 스승인 아베 전 총리 방법을 택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위대 군함을 보내기는 하지만 조사 연구 명목으로 파견하는 방안입니다. 도쿄신문은 미국에 협력하는 자세를 보일 수 있고 위험한 장소에서 활동하는 것도 피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카이치 총리가 외교적으로 미국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할 수 없는 건 못한다고 확실히 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원유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이틀 일정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현행 3.5%에서 3.7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이란 전쟁으로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1월 이후 관세로 인한 물가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5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던 연준은 3차례 연속 금리를 내린 이후 2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국면이 길어지며 원유 수급 불안이 현실화하자 정부가 원유에 대한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비축유 2,200만 배럴을 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원유에 대한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2단계인 주의로 높였습니다. 지난 5일 관심 경보를 발령한 지 13일 만에 한 단계 더 올라선 겁니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나뉘는데 중동 사태에 따른 원유 수급 우려가 일부 현실화되면서 경보 단계도 격상됐습니다. 정부는 중동 산유국의 생산, 수송시설 피해로 원유 생산이 차질을 빚고 브렌트유 가격이 40% 급등하면서 주의 발령 요건을 채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동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원유 생산과 수송 여건이 악화되면서 공급망, 무역,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경보 단계가 높아지면서 비축유 방출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할당된 비축유 2,246만 배럴을 어느 시점에 얼마나 방출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정유사 재고와 국내 원유 수급량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방출 시기와 물량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국제 공동비축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고 대체 물량을 확보해 공급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부문부터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시행하되 필요할 경우 민간에도 의무적인 수요 감축 조치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천연가스는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유지됩니다. 정부는 천연가스 국제 가격이 급등했지만 국내 재고가 충분한 만큼 수급 상황을 점검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나라에 최우선으로 원유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고 돌아온 강 실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랍에미리트 측이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거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언제든 원유를 긴급 구매하도록 합의했고 앞서 공급받은 600만 배럴에 더해 1,8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여파가 경기도 중소기업 현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배송이 두세 달씩 밀리는가 하면 공들여 준비한 바이어 미팅이 하루아침에 취소된 기업도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수출해야 할 자동차 부품이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전쟁 이후 유류비가 크게 오른 데다 배송도 계획보다 두세 달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밖에 기업에서는 바라볼 게 없죠. 이게 이제 자금 압박을 받으니까 우리 중소기업들이 자금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잖아요. 이란 등 30여 개 나라에 샴푸를 수출하던 헤어 제품 업체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배송 지연의 자재 가격 상승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란 쪽은 어쨌든 연락이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2배 가까이 인상이 된 상태라서 수원시 수출 판매단에 선정돼 다음 달 중동 출장이 예정됐던 중소기업들도 발이 묶였습니다. 바닷길과 하늘길이 동시에 막혀버린 탓입니다. 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 자체에서도 거의 이제 다니지 않고 있고 거의 재택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 자체도 좀 곤란한 상태다. 중동 현지에서 바이어를 만나려고 한 계획이 틀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 선호팀을 못 만나는 게 좀 아쉬운 겁니다. 그 선호팀 중에는 최소한 계약까지 끌어낼 수 있는 팀도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중동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 수만 1,600여 곳에 달하는 상황. 피해가 잇따르자 경기도는 피해 접수센터를 개소하고 600억 원 규모 특별 경영자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정세의 영향으로 경영 에러를 갖고 있는 수출입 기업과 중동 지역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물류 차질과 환율 변동으로 기업 경영 악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란 최대 가스전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원달러 환율도 뉴욕장에서 급등하면서 1,5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 대비 7.1원 상승한 1,500.7원에 거래를 마쳤고 장 주간 거래 종가 1,483.1원 대비로는 17.6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 전쟁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런 위기일수록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고 자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2,500~600선에서 정말로 쉬지 않고 조정도 조정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쩌면 뭐 하나의 계기로 좀 이렇게 다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럴 때야말로 필요한 조치들을 필요한 계획 과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얼마든지 정상평가를 넘어서서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국제유가 불안 속에서도 반도체 종목 강세에 힘입어 5,900선 탈환에 성공했는데요. 오늘도 상승 기세를 이어가 6천 고지를 다시 탈환할지 주목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3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주에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08%로 6주째 둔화한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이어 강동구 아파트값도 하락 전환했는데요.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하락 반전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혼인과 이혼 통계를 발표합니다. 앞서 지난해 인구 동향 분석에서 지난해 혼인 건수가 24만 370건으로
7년 만에 처음 24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혼인 나이와 초혼 부부 나이 차이, 외국인과 혼인 건수 등 세부 통계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네, 기후변화가 실감나는 소식인데요. 제주에서 길러진 자몽이 오늘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출시됩니다. 이번 출하는 농협의 전국 물류망을 통해 제주산 자몽을 대량 유통하는 첫 사례입니다. 혹독한 반도체의 겨울을 지난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주주들의 격려 속에서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엔비디아에 이어 AMD까지 인공지능 큰손들의 러브콜이 잇따르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중동 전쟁 이후 처음으로 20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고 5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 호황기를 맞아 역대급 실적과 가파른 주가 상승세를 이어온 삼성전자의 주주총회. 힘겨운 시기 삼성전자를 지켜온 주주들의 자부심도 남달랐습니다. 굉장히 뿌듯하고 삼성의 주주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이재용 회장님한테 엄청난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로서 계속 같이 할 겁니다. 5년 정도 힘든 시기를 버티면서 가지고 있었는데 적어도 이제 20만 원 그 이상의 최소한 25만 원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네. 혹독한 반도체 해결을 이겨낸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장에는 주주들의 격려 속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양산 출하에 들어간 HBM4와 함께 7세대 제품의 실물을 공개하며 AI 반도체 주도권 탈환을 자신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은 기술 경쟁력 회복이라는 약속을 지켰다고 자평했습니다. 메모리, 파운더리, 패키징 등의 원스톱 솔루션이 가능한 세계 유일한 반도체 회사로서 AI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내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달성한 기업에 걸맞은 투자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주총에서는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고 1조 3천억 원 규모의 특별 배당과 자사주 소각 계획도 확정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전략도 공개됐습니다. 사업 변동성이 큰 메모리 사업에서는 기존 분기 단위 대신 3년에서 5년 단위의 공급 계약을 추진해 안정성을 높이고 파운드리 사업은 내년 하반기 미국 테일러 공장에서 4세대 테슬라 칩 양산을 공식화하며 실적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가전과 모바일 사업에서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제품군을 확장하고 로봇과 공조 등 신사업 공략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삼성을 향한 빅테크 기업들의 러브콜도 계속됐습니다. 젠스낭 엔비디아 CEO가 삼성의 기술력에 고맙다고 한 데 이어 젠스낭의 오촌인 AMD의 수장 리사수 CEO가 직접 삼성 평택 사업장을 찾았습니다. AMD는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에 탑재될 HBM4의 우선 공급업체로 삼성전자를 선정하고 서버형 제품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안팎에서 희망적인 전망이 잇따르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7% 넘게 치솟아 중동 사태 이후 처음으로 20만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성과급 상한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삼성전자 노조가 쟁의권을 획득하고 5월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노사 갈등이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중수청법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 가운데 하나로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과 수사범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협의를 거쳐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등 6대 범죄로 구체화했고 공소청 검사와의 협력 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통째로 덜어냈습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공소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여기서도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 감독 권한을 삭제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은 법령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번엔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3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무려 6년 동안 감춘 30대 친모와 과거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죽은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 전 남자친구의 조카를 자신의 딸로 둔갑시켜
입학 서류를 꾸미고 출석을 미뤄오다 결국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와 유유히 물건을 고릅니다. 1시간 뒤 경찰이 분주하게 맞은편 건물로 뛰어들어갑니다. 지난 16일 밤 9시 반쯤 경기 시흥시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30대 남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좀 있다가 이제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 찾는다 해가지고 투숙한 지 2시간 만에 잡아가신 거예요.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자신의 집에서 3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C씨는 당시 연인이었던 30대 남성 B씨가 자신의 집 인근 야산에 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등산로에서 몇 발자국 떨어져 있지 않은 바로 이곳에 아이 C씨를 유기했습니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C씨는 무려 6년이 지나서야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범행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지나면서 들통났습니다. 이미 죽은 딸의 입학을 한 차례 미뤘던 A씨는 올해 1월 취약 통지서를 받자 B씨의 조카를 자신의 딸로 속여 학교에 입학 서류를 냈습니다. 지난 3일 개학식에 오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에서 연락하자 다음 날 B씨의 조카를 데리고 가 현장 체험학습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또다시 아이가 등교하지 않자 지난 16일 학교에서 친모 A씨를 신고했고 경찰은 추적 끝에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2사람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학대 경위와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는 생전에 2차례나 범인이 자신의 차량의 위치 추적 장치로 의심되는 장비를 단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도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스토킹 끝에 살해당한 20대 여성은 지난 1월 28일 차량에서 위치 추적 장치로 의심되는 장비를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과 교제하다 헤어진 김모 씨가 위치를 추적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일 스토킹과 위치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신고 뒤 새로 바꾼 차량 아래쪽에서도 위치 추적 의심 장치를 발견해 지난달 21일 2번째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처음 발견된 장비는 지난달 26일, 2번째 장비는 신고 당일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장비를 설치하는 정황이 담겼을 수 있는 증거 확보에 나서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김 씨 혐의 입증을 위해 해당 장비에 대한 감정 결과를 기다렸다는 입장인데 살해 시점까지도 국과수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 북부경찰청은 관할 경찰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는 물론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감찰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신고한 장비가 김 씨가 단 위치 추적 장치가 맞는다면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번 스토킹 살해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전담 TF를 가동해 다음 달 2일까지 현재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15,000여 건 등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위험 가해자는 일주일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를 동시에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부산에서 전 직장 동료인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전직 부기장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 신상 공개를 추진합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 정신질환 여부를 조사하고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Hey,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the little focus. 이번 주말 방탄소년단의 컴백 공연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에는 공연 준비가 한창인데요. 우리의 전통 문화와 현대가 교체하는 상징적인 장소라는 점 외에도 광화문에서 공연이 열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step right left to my beat. I like the moon rock with me, baby. BTS의 새 앨범 제목은 아리랑입니다. 신곡 공개 전이긴 하지만 제목을 보면 우리의 전통 문화와 정체성을 세계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곡이 담길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광화문은 아리랑과 가장 잘 어울리는 무대입니다. Step right left to my beat. I like the moon rock with me, baby. 새 앨범의 방향과 맞는다고 해도 장소 자체가 낯설면 곤란합니다. 하지만 K-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이 간극을 메웠습니다. 한양도성과 서울타워 등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서울과 광화문은 이제 세계 한류 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소가 됐습니다. 세계인들이 캐대언 이후에 한국을 매우 많이 방문했고 한국이 바탕이 된 K-팝이 우선이다라는 인식을 줬기 때문에 이 한국 서울의 중심부인 광화문 대로 앞에서 공연을 이제 하는 점이라서 캐대언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Step right left to my beat. I like the moon rock with me, baby. BTS 광화문 공연에 오는 관객만 26만 명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내 공연장으로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공연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엄청난 관객 규모는 물론 다양한 그림이 필요한 중계 특성상 주변의 고층 건물을 활용할 수 있어 광화문 광장은 최적의 장소입니다. Step right left to my beat. I like the moon rock with me, baby. 모든 조건이 맞더라도 국가유산에서의 공연 허가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BTS의 영향력이 워낙 크고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이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때문에 공연 허가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와 숙박, 안표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K컬처의 우수성, 대한민국의 높은 위상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입니다. 빈틈없는 안전대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BTS 광화문 컴백 공연이 문화와 관광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면 국가 차원의 이벤트란 말이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오는 주말 BTS의 광화문 광장 공연에는 26만여 명이 몰릴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는 21일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공연이 열리는 서울 광화문 광장의 준비가 한창입니다. 시민들은 공연일이 다가온 걸 실감하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엄청 설레죠. 일단 이 무대 스케일이 엄청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전광판들도 많아서 그날 현장 분위기가 더 좀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설레는 것 같습니다. 공연 당일 일대에는 2002년 월드컵 때를 뛰어넘는 26만여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만큼 공연이 안전하게 치러지길 바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말 이 작은 공간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자체가 되게 가늠이 안 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또 인력 통제가 정말 좀 잘 될 수 있을까? 경찰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공연장 주변에 드론을 탐지하는 특공대 차량과 지상 8m까지 올라가 인파를 관찰하는 고공관측차 등 다양한 장비가 배치됐습니다. 경찰은 이곳 광화문 광장을 하나의 대형 경기장으로 보고 공연장 인근에 지정된 출입구 31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또 기동대 72개 부대와 특공대 65명 등 경찰 인력 6,500여 명이 배치되고 사복경찰관 등이 안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흉기 반입을 막기 위해 공연장 출입구에는 금속 탐지기가 설치되고 공연 전날부터 서울시내 경찰서에 보관 중인 민간 총기 출구도 금지됩니다. 또 공연 직후 관람객들이 바로 귀가하지 않고 번화가로 이동할 것을 대비해 홍대와 이태원 일대에도 경력이 배치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행사인 만큼 경찰은 마지막까지 안전한 공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박수를 치려면 한번 쳐보시죠.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그 깃발을 내릴 수도 없고 그 깃발을 찢어지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당정청 협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나 당정청은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입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습니다. 외교도 만점, 경제도 만점, 소통도 만점, 개혁도 만점인 이재명 정부에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당정청 간 협의안이 만들어지기까지 고생한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법이요, 공소청법안, 중수청법안인데 저하고도 일일이 조항 하나하나 줄쳐가면서 수정에 고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고생하신 추미애 법사위원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완성, 수사 기소 분리로 진정한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합심해서 맞추었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개혁파, 원칙주의자인데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우리 김형민 법사위 간사께서 공소청 법안에 수정된 주요 골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영민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개혁 의지 또한 확고했기에 우리 국회는 광장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정부 안에 남아있던 독소 조항들을 단호하게 제거하고 개혁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그래도 한결 괜찮죠? 오늘은 다시 이맘때 초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구름이 걷히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다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2.1도, 대전 0.7도 등 아침 공기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11도, 대전 13도까지 오르는 등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점차 서쪽 지역부터 먼지도 해소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중부와 호남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겠고 곳곳에 안개도 짙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2.1도, 대구 5.5도, 울산 4.9도 등 예년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구 16도, 울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앞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주말부터는 다시 서쪽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